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시험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2018년도 사관학교 문제 중에서 국어 영역 저하고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이미 받아보셨겠죠? 문제 이미 받아보시고 다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이미 풀고 오셨더라면, 만약에 풀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풀 때 모르는 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좀 난해, 지문에 대한 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1번부터 한 8번, 9번, 10번, 문제지에서 12번까지 중에서 앞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해석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풀어야 되는 문법 문제라던가 시나 소설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걸 너무 몰라. 만약에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건 100%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푸는 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다라면 다 풀어야 되겠지만 기본 지식이 조금 부족해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족하시고 오셔서 다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아까우니까요. 문제가 아깝다는 말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총 문제가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좀 많죠? 그렇죠? 자, 이 문제 제가 4강으로 나눠 봤고요. 적절하게 배치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지문을 도중에 자르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문제 완배 시간 조절에 좀 실패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앞에 좀 장문이나 화법 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법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풀 거긴 한데요. 뒤에 보시면 아마 6번, 7번, 8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국어 관한 문제 중에서도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땐 깊은 지식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다만 과학 지식 혹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지문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빼고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다 풀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지문을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1번부터 오늘은 8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1번입니다. 자, 쉬운 문제들은 좀 과감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의 음악 시간 타악기를 소개하는 발표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묻는 방법 왜 할까요? 그렇죠. 청중에 집중 요하기 위해서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으시군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의 의미일까요? 바로 같이 호흡하자, 즉 커뮤니케이션 하자,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발표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기억나는 타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악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느라 청중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역시 타악기를 기억하시는 분은 드물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타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발표하는 주제는 타악기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타악기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타악기가 오케스트라 공연 내내 침묵해 있다가 가끔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악기에는 예외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잠깐 사진을 볼까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보조자료 활용하고 있네요. 보조자료 1, 사진. 사진을 볼까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보조자료 활용하는 이유 뭐일까요? 그렇죠.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죠. 이 악기는 바로 무엇이냐? 팀파니입니다. 팀파니는 여러 대의북을 사용하고요. 첫 번째 특징이네요. 두 번째, 서로 다른 음높이를 구현하는 타악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문을 해석하실 때 이런 식으로 조금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시면 문제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분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오케스트라 연주의 전체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악기라서 팀파니 연주자는 제2의 지휘자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팀파니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뒤쪽 중앙에서 지휘자와 마주보면서 리듬을 잡아주곤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종종 팀파니가 지휘자와 마주보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토벤 공양곡 제5번의 3악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보조 자료 무엇인가요?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 자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딴따다다 딴따다다 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이 소리가 팀파니 소리인데 팀파니가 음높이와 리듬의 변화를 주면서 해가 뜨기 직전에 긴장감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음향 자료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타악기는 바로 글로켄슈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악기의 특징은 소리에 있습니다. 바로 실로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청중과 계속 같이 호흡하고 있죠. 실로폰처럼 생겨서 그런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실로폰과 비교해서 글로켄슈빌을 설명하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두 악기의 모양이 비슷하고 모두 음높이가 있지만 음색이 다르고 쓰임새 또한 다릅니다. 음색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다. 실로폰은 나무판으로 제역되어 있고요.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느낌 주고요. 글로켄슈필은 여러 가지 길이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맑고 청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글로켄슈필은 천상의 소리에 비유되며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뷔시는 바다를 묘사하는 오케스트라 곡에서 물방울이 튀는 소리와 햇빛에 반사되는 수면의 반짝임을 이 악기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고 나서 이 음악이 바로 드뷔시의 바다입니다. 하프 소리와 글로켄슈필 소리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타악기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바탕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음악의 주제나 내용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연기를 들을 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쉼표처럼 타악기 또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성하는 악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타악기의 특징 정리하고 있네요. 자, 문제를 보죠. 발표의 흐름 고려해서 발표자가 계약한 말하기 전략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1, A, B, C, D, E 중에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찾아보면 됩니다. 청중의 경험, 환기하여 질문 던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타악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질문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경험에 대한 내용 묻고 있죠. A 들어가 있고요. 시각자료, 청각자료, 음악과 악기의 모양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발표 중간에 앞서서 말한 내용 요약하기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나머지 내용도 확인할게요. 청중의 궁금증을 반영하여 발표 내용 조정하고 있나요? 네, 실로폰 얘기할 때 무엇이 차이점이냐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발표 내용 조정하고 있었고요. 비유적 표현 사용하여 주제 강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나요? 글에만 마지막에 보면 쉼표처럼 여러분의 무엇에 역할을 할 겁니다. 타악기 또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다음은 청자가 발표를 들은 후의 변화를 발표를 듣기 전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발표를 들은 후에 변화 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언젠가 글로켄슈필과 실로폰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했는데 글로켄슈필과 실로폰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재질과 소리가 다르구나. 맞습니다. 나무와 금속의 차이죠. 알 수 있고요.
연주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팀파니는 한 대의 북으로 연결된 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곡 연주에서 사용되는 팀파니는 여러 대의 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의 높낮이도 표현한다 라고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됐죠. 타악기는 음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조적 역할을 넘어 오케스트라 전체 바탕을 마련하는 타악기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문단에서 이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타악기는 다른 악기와 달리 음의 높이 표현할 수 없나요? 라고 처음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타악기 중 글로켄슈피는 팀파니와 달리 음의 높이를 구현할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팀파니 음 높이와 리듬 변화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드뷔시는 드뷔시의 바다는 하프 소리 때문에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라고 발표를 듣기 전 생각했는데 이 발표를 듣고 난 후에요. 드뷔시의 바다는 하프와 글로켄슈피를 사용해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문의 내용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위에 부분 보시면 하프 소리와 글로켄슈피 소리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갈등 상황이 먼저 나와 있네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 직원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좀 있으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갈등 상황부터 보죠. 땡땡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A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새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바로 A 동네 무엇 하려고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이게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이 건립 취소를 요구하여 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 협상해야 됩니다. 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 직원들이 뭐 해야 되나요? 협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A 동네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네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직원 3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신축될 시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이므로 기존의 시설물과는 달리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현재보다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봅시다. 시 직원이 말합니다. 이가 말하죠. 실제 협상에서 동네 주민들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유사한 사례들 보고서를 참고할 때 대개 생태문화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거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직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3번 직원이죠. 우리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내용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A 동네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요구라면 협상을 포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나아요. 예를 들어 현대 가동 중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서 확충하거나 사업비가 A 동네보다 20%는 더 들지만 입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면서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B 동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이야기했더니 시 직원이 이리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설이 있는 곳은 더 이상 확충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리모델링하여 확충하자라는 의견은 불가능하니 제외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예산 상황과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볼 때 총 사업비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에서 추가 15% 내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용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B 동네에 건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조건 중에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사업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새로 건립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 정도를 A 동네 주민들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이 내용, 시 직원 1과 2가 이야기하는 거. 이 내용에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좀 눈여겨볼게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합시다. 동네 주민들도 결국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도 바로 제안을 거절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여 역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안은 당장의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계속 가볼게요. 기억의 내용, 기억이라는 것은 회의죠. 기억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익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요? 실질적인 이익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설 근로자의 20%를 A 주민으로 확충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협상 상대에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총 사업비에서 15% 내외라는 거 정하고 있고요. 협상 상대가 제시할 수 있는 요구사항 탐색하고 있습니다. 타 동네나 다른 사항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정을 제시할 수도 있고 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협상 목표를 고려하여 협상 의제를 우선순위 결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고요.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방안? 공감대 형성이나 상호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보기는 협상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윗글에서 보기 A, 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죠. 자, 협상에서 근원적 이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적 이해란 협상을 통해 진정 얻고 싶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 A, 자신의 근원적 이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A 동네에 무엇을 설립하자,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게 원 취지겠죠. 이 협상을 하는 이유. 자, B, 상대의 근원적 이해. 상대는 즉 주민들이죠. 자, 여기에서 자신은
시 직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이겠죠. 시. 그 다음에 상대는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나요?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상대가 근원적 이해는 이왕이면 어떻게 주거환경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자라는 거고요.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협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이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데 이를 보관이라고 한다. 보관은요.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확충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 협상에서 우리 제외하도록 하죠 라고 했기 때문에 보관의 기능이 없습니다. 제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죠. 따라서 협상은 보관보다 더 유리한 제한은 수락해야 되고 라고 되어 있네요. 보관보다 더 유리한 제한 무엇이 있을까요? 동네 시설 건립해야 되고 우선 추가 비용이 총 사업비 15% 이내로 발생해야 합니다. 그게 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보관보다 더 불리한 제한은 거절해야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이겠죠.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이 협상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이 회의를 바탕으로 실시된 실제 협상이래요. 가에서 시 직원 2가 A를 반영하여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을 갖춘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문화공원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 더 특별 지원금도 줘. 그랬더니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비용 부족과 다른 동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민들의 주장이고요. 생태문화공원까지는 시에서 시 직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데 이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럼 시 직원 2는요.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나요? 우리 지문에서 보면 그렇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그렇죠. 어차피 대안을 마련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안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반영하여 할 수 있는 말 A의 내용은 대안을 재현해서 대안을 역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내용 당장 비용은 줄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자, 이러한 방향으로 시 직원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보죠. 자, 그러면 이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거절해버리네요. 앞으로 시에서는 A 동네에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동네 주민들이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여러분께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테니 동네 주민들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라는 것에서 어때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의 내용과는 맞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 A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의견만큼은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때요? 어떠한 대안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인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시의 일원인 만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한 퇴비 판매 수익금으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어때요?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은 절감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안도 마련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판매 수익금으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자라고 했으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4번 찾고요. A동네도 우리 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설 완공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는 동네의 집값도 오를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동네의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좀 불충족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지문입니다. 자, 대화 상황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 자, 6번에서 8번은요.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선생님과 나는 대화 상황입니다. 나는 학생이 쓴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대화 상황입니다. 도연이가 말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청소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우선 대회 포스터를 줄 테니 잘 읽어보렴. 특히 대회 운영의 취지나 글쓰기 주제는 꼭 확인하렴. 운영의 취지, 글쓰기 주제.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이 대회를 추진하는 의지 혹은 의미, 운영의 취지 이런 것에 맞춰서 주제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대회 운영 취지를 보니 일반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관련된 주제를 잘 선정해야겠구나. 도연이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사회 문제 없니?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관심사와 관련된 초고를 먼저 작성해 오렴. 나중에 초고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러면 주제는 아마 청소년 문제가 되겠네요. 초고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것은 비행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 중도 탈락자 등과 같이 부정적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이런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얼마나 될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약 39만 명에 이르며 매년 6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28만 명 정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에서 첫 번째 문단은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주제 암시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얼마나 많은 명이 있는지 규모라던가 규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죠. 여기에서는요, 법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지원에서는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 시행하고 있고요.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한계점까지 법률과 지원센터의 한계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문제점, 한계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201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어떤 기관이나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를 그만둔 후 특별한 근로 경험이 없이 친구 집이나 PC방, 숙박업체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순 근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홀대가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인디언 속담 인용했네요. 속담도 가져왔고요. 사회 공동체의 다각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는요,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학교가 해야 될 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요. 또한 지원센터에서 도와줘야 될 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된다. 지원센터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연계한 맞춤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어때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갖고 있는 생각에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죠. 자, 6번은 기억의 내용입니다. 보기는 기억의 내용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떠올린 생각,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요. 기억이 어디 나와 있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래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 한번 활용해보자 혹은 활용해보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배웠는데 이 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찾아보아라 라는 걸로 문제 다시 우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초고 글 떠올리시고 하나하나 보죠. 자신의 관심뿐 아니라 글쓰기 상황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택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서 자신의 관심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구조를 결정하고 있나요? 자, 그럼 밑에로 하나가 다시 볼까요? 학교 밖 평소 관심 반영, 대회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주제로 정하고 있고요. 설득을 목적에 맞게 현황 제시, 문제 진단, 해결 방안의 구조를 지닌 논설문으로 써야겠군. 자,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것, 문제센터,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 이야기하고 있는 논설문 써야도 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잘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독자의 관심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하고 내용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밝히고 있고요.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발생 원인이 초고에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우선 3번 뒤에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요. 계속 보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나 한번 볼까? 독자의 주의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방식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고요. 속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 주의, 관심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글쓰기 윤리
자, 준수하고 있나요? 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근데 그 자료가 더군다나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그 기관이 신뢰가 가는 기관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7번으로 갑니다. 자, 보기는요. 니은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보시면 니은부터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 생각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보기를 반영하여 니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고쳐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그 다음 제시한 주장의 중요한 이유를 사실론거 활용해서 밝히자. 서리법 사용하면 더욱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1, 2, 3, 4, 5번 중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조언을 잘 맞춰서 쓰고 있는 걸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태도 변화이다. 즉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들도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장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서리법, 묻는 표현 방법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나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비행 청소년 정도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주장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론거가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냥 상황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인 10명 중 6명은 학교 밖의 청소년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신의 주장보다는 현재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주장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론거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학교, 사회, 국가가 협력해서 학업 중단 예방부터 학업 중단 후 진로 취업 지원까지 담당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서리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죠. 5번을 보면 사실론거가 뭔지 나와 있겠네요.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주장 얘기하고요.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되고 있네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서리법까지 잘 지켜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나의 1에서 4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요. 자, 1번 보죠. 1번 박스 1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연관지어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가해야겠군이라고 했는데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와 연결된 학생들이고요.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정보보호법 때문에 임의로 그것을 수집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추가한다면 더욱 좋겠네요. 자, 2번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의 주동 목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신문기사이죠.
자, 이를 활용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한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목표가 이것이라는 근거가 글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기사를 활용할 때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외국에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잘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친구들이 스스로의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내용을 써야 되지.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앞에 내용에 언급되는 내용이 두 번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초고에서 쓴 거. 초고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 사례를 반영해서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앞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수정이 되면 오히려 글의 통일성이라던가 어떠한 연계성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3번의 1을 보면 학교 중단 후 근로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 근로 경험 실태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 노동이라던가 혹은 PC방에서 잠을 잔다 이러한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넣어진다면 더욱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3-2를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봐야 되겠다. 자, 3-2의 자료의 제목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1과 2를 활용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법률 개정, 예산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러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희 2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8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지문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잘 읽어보시고요. 저희 9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지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비문학이라고도 하죠. 문학이 아닌 비문학.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까다롭고 우리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9번부터 저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바로 뵙도록 할게요.